범죄로 희생된 생명의 무게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희생자가 어린이라면 대중들의 공분은 훨씬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1972년 9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9살 여자아이가 사라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관, 그것도 파출소장이었기 때문에 발생 당시에도 정말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이 사라졌던 초등생, 실종 이틀 만에 성폭행을 당한 채 살해된 채로 마을 농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 옆에서 범인이 떨어뜨린 걸로 보이는 하늘색 몽당 연필과 머리빗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죠. 사건 발생 2주 만에 경찰이 범인으로 검거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 숨진 초등학생이 평소 자주 들렸던 이 단골 만화가게 30대 주인 정 씨였습니다. 실종 당일 초등생이 만화가게에 들린 사실까지 경찰 수사 결과로 발표가 되면서 유죄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만화가게 주인,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이 남성의 결백 호소, 살인자의 뻔뻔한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사도, 판사도 외면했던 진실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7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1972년 9월 27일 날 밤 8시경에 이제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아이, 실종된 아이는 춘천 역전 파출소장 딸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먹은 그 아이였는데요. 실종이 되고 나서 이 대대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다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하다가 다음 날이죠. 9월 29일 날 아침 8시경에 이 마을 인근에 있는 농로 주변에서 성폭행 당한 채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경찰관 파출소장의 딸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 이거는 이제 보복의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거든요. 경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에다가 뭐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9살 먹은 여자아이를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거는 국민들의 저희 어떤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경찰이 잡으려고 전담팀 꾸리고 난리를 쳤지만 지속해서 검거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강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 사회가 이제 뒤숭숭해지기 때문에 빨리 진범을 잡아서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건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어요. 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노심초사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9월 29일 아침 8시에 사실은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2학년. 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나체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9월 30일 날 내무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리면서 빨리 검거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그러자 내무부 장관이 당시 김현웅 내무부 장관인데요. 직접 춘천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열흘 안에 반드시 검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강력 사건을 어떻게 열흘 만에 해결을 하나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직후에는 또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통령의 보고를 한 지 진짜 열흘 만에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와. 대통령 보고한 지 딱 열흘 만인 10월 10일 날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인물, 숨진 아동이 자주 찾던 동네 만화가게 30대 주인 정 씨였어요. 당시 이제 저렇게 붙잡혔을 때 모습인데,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교사를 하다가 아들을 이제 질병으로 잃고 난 뒤에 시리에 빠져서 이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남성이었는데, 저렇게 검거됐을 당시만 해도 숨진 초등학생, 내 만화가게에 그날 온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죠. 일단 범인으로 지목된 만화방 가게 주인은요, 파출소장 딸을 나는 그날 본 적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일단 자백을 받긴 좀 글렀을 것 같고, 물증은 있었나요? 예, 물증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발견된 그 현장에 여성용 머리빗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연필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유류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머리빗 같은 경우는 그 만화방에서 예전에 근무를 했던 여직원이 네. 그 사장인 이 정 씨, 만화방 사장이 빚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던 빚이라는 거고요. 정 씨의 것이다. 그러니까 정 씨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연필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 씨 아들의 연필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범인의 물건 2개가 정 씨를 지목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예. 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 정 씨 아들의 것이었다. 뭐 자백만 안 했지 증거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의 증거는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정씨의 행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피해자가 이제 만화방을 왔고 그때 이제 우리 집에 가서 TV를 보자라고 데리고 나간 다음에 그 농두렁으로 데려가서 이제 살해하고 이렇게 얘기가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결국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는 자신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형량을 다투는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법정에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을 거치는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72년 12월경입니다. 이제 9월에 발생한 거 한 3개월이 흘렀죠.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돼가지고 첫 공판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다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의 강요에 의해서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범행 추정 시간으로 생각되는 밤 8시에서 9시에는 나는 알리바이가 있다. 그 알리바이가 뭐냐면 그 시간대에 나는 우리 집을 고쳐준 목수하고 막걸리 마시고 있었다. 그걸 확인해봐라. 예. 이러면서 이제 이 범행 전모를 다 부인합니다. 난감하게 됐습니다. 참 형량만 정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무죄를 가리게 된 상황이 된 건데 그런데 아무리 뭐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아까 물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조금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정 씨의 부인 같은 경우는 경찰이 내 아들의 필통을 한번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진짜 갖다 준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이 몽당 연필과 관련된 내용인데 만약에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이 수집이 됐다면 왜 아들의 필통을 다시 한번 경찰에 가져오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일단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필의 색깔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애초에 이 범행 현장을 최초로 목격했던 60대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1차 진술에서 내가 현장에서 봤던 연필 노란색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던 몽당 연필은 하늘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재판에서 이 60대 남성 위증을 했다면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구속된 뒤에는 다시 연필 색깔이 진술이 바뀝니다.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다시 파란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필의 색깔이 바뀌고 그다음에 연필의 출처가 어딘지 조금 모호한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재판 과정에. 자,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이랑 법정에서 한 말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판사 입장에선 참 난감할 것 같거든요. 재판부의 판단 어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실현화되지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공판 중심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경찰에서 올라온 기록들이 사실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이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죄를 호소했지만 15년을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맞아요. 이렇게 선고를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유죄를 받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요, 최종 판결이 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죄를 외쳤습니다. 정말 범인이 아닐까요? 참 범인이 아니라면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우전열 차장, 네, 교도소 생활은 어땠나요? 네,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음이 아마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고요. 감옥 안에서는 어쨌든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기수지만 모범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무기징역이 이제 최종 선고가 됐는데 감형도 됐어요.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선인 15년으로 감형이 되면서 1987년도에 광주교도소에서 이제 가석방 형태로 출소가 됐는데 옥살이를 꼬박 15년을 했는데 30대였던 이 남성
보신 것처럼 이제 완전 이제 노인이 거의 다 돼가지고 나온 거죠. 난 죄인이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모범수로 결국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에, 그러니까 교도소를 나오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을 이제 대법원까지 선고받고 감형이 돼서 15년으로 이제 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1987년에 출소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1999년에 가가지고 재심을 이제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고서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은 고법에서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2005년에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네. 노무현 정권이죠. 맞아요.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를 해요. 네. 여기서 이 위원회 사실 권고를 했죠. 권고를 하고 나서 그 권고에 따라서 2007년 다시 재심이 이제 2009년이죠. 2009년에 재심이 다시 열리게 되고 2007년에 열린 것 같은데요. 그때 열리고 7년에 1심. 예, 2007년에 1심이 열리고 그다음에 2009년에 2심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3심에서 다시 이제 대법원이 열리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다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재심 청구도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재심에서 청구를 했다가 안 되면은 다시 재본에다가 항고, 재항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여러 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와, 두 번째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죄를 선고받을 때 그의 나이는요, 77살. 그리고 살인범으로 낙인 찍힌 지 39년 만에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정 씨의 심경이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는데요. 정 씨는 과거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는 그 증명, 과학적인 그 증명, 그것은 감춰버려. 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증거만 자꾸 부각시켜. 내 주머니에서 분명히 우리 가게 거가 아닌 그쪽 만화가게 그 가게 텔레비표가 나왔거든요.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요. 실질은 범인의 혈액형은 A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B형이죠. 이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춰버려요. 고문 내용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고문 못하고요. 사람을 인간으로 본다면은 그런 고문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누구도 선생님도 강간 살인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아니, 그 당시 수사기관은 분명히 정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정 씨가 얘기를 했고요. 뭐 이른바 뭐 비행기 태우기, 뭐 통닭구이 같은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했는데 만화가게에 일하던 점원이 사실은 정 씨가 과거에도 직원들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이런 진술도 사실은 정 씨가 살인범과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는데 한몫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과거사의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경찰에 이제 사주를 받은 허위 증언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피해자, 그 초등학생 어린이의 이제 몸에서 사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채모가 발견됐고 그 채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는데 이 정 씨의 혈액형은 B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소 무리하게 이 정 씨를 살인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죠. 얼마나 고문을 견디기 힘들었으면 자백을 했겠습니까? 위원님, 예. 근데 궁금한 게 범행 현장에 있었던 아까 연필, 예, 예. 머리빗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럼 위조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빗을 이 정 씨의 것이라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 이 만화방에서 그 전에 근무했던 여직원을 하나 이제 겁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빚 네 건데 이 사장이 빌려갔던 거 아니야.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찜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 머리빗 빌려준 거 재판 과정에서요. 나중에 진술 번복하거든요. 그러자 또 바로 검찰에서는 위증죄로 또 이 여성을 입건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그 법정에서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예, 그렇게 이제 몰아갔던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의 것으로 예. 예상됐던 그 연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 아들의 그 연필에 새 거면 안 되니까 이빨 자국을. 깨물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깨물어서 갖다 준 거죠. 이 아들은 천추한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깨무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평생을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죄책감에 시달렸겠고. 그 연필도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던 그 필통 속에 그렇죠. 있던 그렇습니다. 연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한 거죠. 결국. 그리고 이제 깨물으라는 이유는 연필 같은 경우는 깨물으면 치은이 생겨요. 예. 이빨 자국이. 그 치은이 아들 이빨 자국하고 일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로 이건 명백히 정 씨가 범인이라고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가슴이 아픈 부분은요. 정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정 씨가 유아 성폭행 살인범으로 낙인 찍힌 것을 보고 바로 그 충격으로 눈을 감게 됐다는 겁니다. 3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아들을 직접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나 지금 아버지 깨우고 싶습니다. 일어나시라고 깨우고 싶습니다. 나 3년 전에 무죄 판결 받고 이번에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나한테 배상금을 주기로 됐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아버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보고 돌아가셔야죠. 하늘나라에서 웃으시죠. 네, 지금은 웃고 계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까지 무죄 소식을 닿았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런데 변호사님, 3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뭘 해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39년간 이제 고통을 받은 거고요. 옥살이 이제 15년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가 나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을 때 형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6천만 원을 받게 됐고요. 이거 말고도 당시에 이제 재판부라든지 국가, 경찰, 검찰을 상대로 26억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보상금이죠. 예. 이 배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형사 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열흘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 26억 원은 못 받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찰 3명하고 그다음에 유족을 상대로 다시 23억 원 정도에 이르는 형사 배상금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용은 됐습니다. 하지만 인용은 됐지만 이 돈을 실제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 이 보상, 배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이 정 씨 아내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살인자, 성폭행자의 가족이라고 지목당해서 사건 이후에 야반도주하듯이 동네를 떠나야 했고요.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공사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또 한 40년 가까운 생활을 살인자와 성폭행범으로 살아야 됐으니까 이건 돈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99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은 정 씨 한 명이 아닙니다. 결국 진범을 잡을 기회를 놓치면서 그렇죠.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둔 어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게 된 부분에서 공권력이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